어, 다 바꿨죠? 동영상 강의를 듣는 학생은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동영상을 보세요. 1번 배블런 효과, 2번 균형 가격, 3번이죠? 4번에 4번, 5번에 A는 구조적 실업, B는 마찰적 실업, 6번에 4번, 7번에 4번, 8번에 첫 번째는 자유제, 두 번째는 경제제, 9번에는 3번, 10번에 채권. 낮은 개수 써서 돌려주세요. 네. 낮은 개수 불러주세요. 민기. 4개. 이준이 6개. 도연이 4개. 현진이 6개. 시우 7개. 다혜 2개. 정훈이 2개. 통과는 7개요. 통과 못한 학생은 다음 시간까지 정답을 찾아서 책에서 정답을 찾아서 정답 쪽수를 답과 함께 적어오면 되겠어요. 네, 같이 봅시다. 이 책은 경제 관련된 책들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거 중에 글쎄요, 어느 정도 양식이 있는 성인이라면 제 생각에는 따로 책을 읽지 않아도 최소한 8개는 맞추지 않을까? 7개, 8개는. 그 정도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가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쯤에 그 정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이제 뭐 1번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경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상식이 되는 문제다. 경제를 여러분들이 막 경제학을 막 전공을 해서 그쪽에 막 경제 그런 거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경제를 알아두는 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뉴스에 많이 접하죠.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리겠다. 금리 올리면은 당장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아니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나라도 탈동조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도 기준금리 같이 올려요. 그러면 그거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시중의 금리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당장 내야 되는 이자가 달라져요. 뭐 많이 올리면은 급격히 올라가면은 한 달에 이자 뭐 70만 원 내던 게 한 150만 원 내야 되고 이럴 수 있어요. 확 달라져요. 굉장히 크죠. 반면에 이자가 내린다 하면은 또 대출을 좀 받기가 유리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나중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거에 더 민감해질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인 상식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상식 중에서도 여기 나온 거 아주 상식 중의 상식이죠. 그래서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1번 명품 시계, 명품 가방에는 럭셔리 최고급이라는 단어가 수식어처럼 붙습니다. 비싼 가격이 오히려 높은 지와 특별한 느낌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래 있는데도 과시욕이나 허영심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베블런 효과라 그래요. 베블런이라는 사람이 뭐였죠? 유상계급론이었나? 거기서
언급한 효과죠. 베블런.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볼게요. 이게 허영심이나 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품 업체 입장에서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거.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시계가 뭐죠? 롤렉스. 롤렉스는 최고는 아니에요. 최고의 자동차는 뭐예요? 람보르기니. 부가티. 부가티죠. 예. 부가티 롤렉스는 차로 따지면 한 벤츠 정도 되는 차예요. 파텍 필립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죠. 뭐 저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요. 엄청 비싸요. 막 심지어 뭐 몇십억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시계 하나가 그런 것도 있고요. 부가티도 차 한 대가 몇십억씩 하죠. 그런 식으로 그런 회사들 특히 뭐 예를 들어 파텍 필립 같은 경우 뭐 이렇게 굉장히 자존심 있게 그 브랜드 가치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명품 회사들이 수익률이 높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와치를 만들어 파는 회사는 그렇게 스와치는 싼 시계죠. 예. 근데 많이 파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 드릴 거예요. 막 하나에 10,000원씩 이득을 본다 해서 100만 개를 팔면 100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파텍 필립에서 장인들이 열심히 많아서 만들어서 1년에 한 10개 판다고 해봐요. 1억씩 이득을 얻는다 그래도 10억분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명품 회사들은 브랜드 가치를 지킬 것인가, 수익을 좀 더 대중화돼서 수익률을 좀 올릴 것인가, 돈을 좀 더 많이 벌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한대요. 그 고민에 많은 기업들이 타협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테클릭 같은 기업들은 어찌 보면은 구매자들의 과시욕과 허영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른 의미로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걸 잘 타협을 안 하죠. 브랜드 가치, 허영심,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브랜드 가치죠. 근데 브랜드 가치가 다양한 방식으로 조화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그 있죠. 요즘에 밈으로 많이 돌아다니죠. 뭐 뭐죠? 그 톰 스미스? 톰 브라운 그렇죠. 톰 스미스. 톰 브라운 같은 경우는 원래 굉장히 명품 좋은 브랜드인데 그거 입는 사람들의 계층에 따라서 굉장히 좀 무서운 뭐죠? 일진들, 무서운 아저씨들이 많이 입는 것처럼 분위기가 돼서 막 브랜드 가치가 깎이고 이런 경우도 있죠. 브랜드 가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아무튼 그런 가치를 사는 거죠. 이런 데블런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균형 가격이죠. 이번에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양이라 보고 여기를 가격이라 봤을 때 가격이 오를수록 양이 증가하는 거는 뭐죠? 이게 무슨 곡선이죠? 이거는 꽁곡선이죠. 잠깐만 내가 반대로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내릴수록 많이 살리는 수요 곡선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균형 가격이죠. 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거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되고 균형 가격을 이루고 뭐 그러는 거죠. 그쵸, 맞죠? 반대로 가도 그렇죠. 많이 요구할수록 가격이 오르겠죠. 수요. 헷갈리네. 갑자기. 이거 체크하고 혹시 잘못 전달하면
여기 공급이고요. 가격이 알겠어. 네, 3번 볼게요. 3번. 고사성어. 이 고사성어의 뜻은 그거예요. 원래 아침에 도토리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니까 반발하니까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겠다. 라고 바꾸죠. 이 고사성어의 뜻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예,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결국에. 근데 그러니까 우둔한 사람의 일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조삼모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책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죠. 한번 극단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오늘 3천억을 준대요. 엄청 좋겠죠? 오늘 누군가가 4천억을 준대요. 10년 후에 4천억을 준대요. 10년 후에 3천억을 준대요. 여러분은 어느 거 선택할래요? 그렇죠? 여기 나중에 원금은 어차피 7천억인데 3천억에 대한 이자가 있겠죠? 여기는 4천억에 대한 이자가 붙겠죠? 그러니까 1,000억에 대한 이자가 더 붙는 거예요. 여러분 1,000억 요 선택에 의해서 1,000억을 은행에 10년만 맡겨도 아무리 싸게 잡아도 한 달에 1%만 잡자고요. 그래서 10년이면 10% 줄 테니까 100억이라는 것을 얻는 거예요. 이 선택 하나만으로 100억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삼모사가 사실은 원숭이도 4개를 받고서 아침에 4개를 받아서 도토리 대출을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4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은 물건 가격이 오르죠. 이런 거 인플레이션이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쌀 한 포대가 있다고 해볼게요. 쌀 한 포대가 있는데 우리의 화폐는 조개 껍데기예요. 조개 껍데기로 예전에는 10개를 갖고 오면은 이걸 바꿔줬어요. 근데 어느 날 해변가에 가보니까 조개 껍데기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 사회에 돌아다니는 조개 껍데기는 100개였는데 한 100개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한 200개가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널린 게 이제 조개 껍데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쌀 한 포대를 예전처럼 10개로 바꾸고 싶지 않겠죠? 예. 어떤 사람이 조개 껍데기 20개 갖고 와가지고 쌀 2포대 달라. 그러면 안 주겠죠? 그렇죠? 조개 껍데기 양이 2배로 늘었으니까 이제는 20개를 줘야지 쌀 한 포대 주겠다. 이러겠죠? 그렇죠? 가격이 2배로 오른 거예요. 그만큼 통화량이라 그러죠. 그 화폐 시중에 풀린 돈이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요. 이런 것들을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심지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면은 엄청나게 올라서 막 몇만 배로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짐바브웨 같은 경우 뭐 기념품으로 남아 있죠. 뭐 100트릴리언 원인가? 그래서 이게 아마 100조 원인가 그래요. 화폐 한 장이. 요런 거. 뭐 그런 달걀 3개 사는 거예요. 막 이만큼 돈을 이만큼 가져가 가지고 달걀 3개 사고. 그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그런 데 있죠. 네. 그러니까 독일도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정부가 부채를 갚으려고 돈을 열심히 찍어버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져서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이런 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는 인플레이션 국면에 있죠.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그거예요. 뭐 설명해 줄까요? 우리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그나마 좀 낮았는데 굉장히 심각한 국면에 있어서 각 정부마다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돈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계속 물가가 올라갔거든요.
이 정부라고 은행 뭐 한국은행이든 뭐 해봐요. 그러면은 금리를 이자를 낮춰볼게요. 야, 나한테 돈 빌려가. 이자 싸게 줄게.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려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돈이 많아지겠죠? 시장에?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겠죠? 네? 한국은행한테 그런 거예요. 너무 물가가 올랐어.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것 같아. 야, 니들 이제 예전에는 뭐 1억 빌려가서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은 됐었지? 이제는 안 되겠어. 한 달에 10만 원씩 내. 그러면 이제는 비싸서 못 갚고 있겠다. 다 갚겠죠? 그렇죠? 쓱 회수를 하겠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줄어들겠죠? 양이. 그러면은 물가가 안정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금리를 가지고 기준금리를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요. 기준금리가 조정이 되면은 그거와 연동된 다양한 금리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국면이라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금리가 계속 오르면은 이자가 높아지니까 각 가게마다 담당해야 되는 이자가 예전에 금리가 쌀 때는 100만 원 하던 게 지금 200만 원 정도 돼요. 예를 들어. 진짜 이 정도 돼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힘들어지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서 당시에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앞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이자가 100만 원 내던 거 200만 원이 된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 매달 300씩 이자 내던 사람이 600만 원이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가게가 버티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당장 빚을 갚을 수도 없어요. 빚을 껴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집이 10억짜리 집이라고 해봐요. 내가 돈이 한 7억 정도 있었어요. 한 3억은 대출을 받아서 샀어요. 빚을 3억을 갚아야 되는데 이 3억을 어떻게 갚아요? 집을 팔아야지. 그렇죠? 근데 집을 쉽게 팔 수 있나요? 살 곳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자는 내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다시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은 예전에 10억 주고 샀죠. 열심히 돈 모아서 3억 빌려서 지금은 그 아파트가 7억뿐이 안 돼요. 가격이 확 낮아져요. 그럼 3억을 갚기 위해서 3억은 갚고 내 돈에는 4억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3억을 손해봤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팔 수 있겠어요? 못 팔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경제라는 게 가게 경제라는 거.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5번 A, B에 들어갈 거야. A는 기술 발달 혹은 산업 구조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이죠. 그런 거를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회계사 사무실에 가보면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계산하고 해야 되는 직원들이. 근데 지금은 별로 없대요. 왜냐면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서. 예전에는 뭐 그런 것도 다 이제 뭐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도면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었죠. 예전에 심지어 그런 회사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이렇게 종이로 써주면 타자 쳐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죠. 이제는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율주행이 생기면은 이제 그 운전기사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재밌는 얘기는 그거예요. 롤스로이스에 물어봤어요. 왜 니들은 자율주행 연구 안 하냐? 자율주행 지금 뭐 테슬라니 그렇듯이 니들은 왜 그 고급차가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원래부터 자율주행이다. 여기 타는 사람은 자기가 운전을 해본 적이 없다. 사람 자율주행차죠. 근데 사람이 직접 주행이랑 그 사람이 주는 애가 안 있었는 거 뭐 차이는 있겠죠. 근데 뭐 언제 될지 그것도 모르죠.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몸을 움직이는 직업은 끝까지 살아남고 머리 쓰는 직업이 다 없어질 줄 모른다.
그 다음에 더 좋은 직장 구하기 위해서 혹은 맞지 않아서 이제 회사 그만두고 실업 상태가 되는 경우를 마찰적 실업이라 그러죠. 요즘에 마찰적 실업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직장이 3년 내에 퇴사율이 팍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MZ세대, MZ세대들은 이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별로 마땅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성에 맞지 않고 잘못된 기업 문화에 희생되고 싶지 않고 사실 그런 거면서 이제 개혁이 시작되고 더 좋게 바뀌는 거기도 하죠. 네, 그런 거 마찰적 실업이라고 그러고요. 6번 환율에 관해 적절하지 않은 거. 환율이 오르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환율 한번 써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환율이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10배를 오르고 내린다고 해볼게요. 지금 1달러가 만 원인데.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1달러가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율이 확 오르죠. 그렇죠? 요거는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 거고 이렇게 가면은 환율이 내리는 거죠. 같은 1달러예요. 한번 봅시다. 환율이 오르면 유학생이나 기록계 학과들이 힘들게 될 거예요. 유학생은 매달 100달러가 필요한다고 해봐요. 그렇죠? 근데 환율이 오르면은 기존에는 100달러면 10만 원만 붙이면 됐었어요. 100달러 주려고. 근데 지금은 100만 원 붙여야 되죠. 예. 당연히 기록의 아빠도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은 더 많은 관광을 더 많이 소비를 하겠지. 외국인들은 10달러 가지고서 한국에 왔어요. 그 전에 한국에 와서 10달러 가지고 10,000원뿐이 못 썼어요. 지금 환율이 올라서 10달러 가지고 10만 원을 쓸 수 있어요. 더 많이 오겠죠? 환율이 내리면 해외여행 가거나 물품을 직구할 때 이득이야. 환율이 내리면 기존에 1달러 하던 물품을 원래 10,000원 주고 샀었는데 환율이 내려서 이제 1,000원만 주고 사면 되죠. 엄청 90%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거죠. 5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바뀌죠. 4번은 환율이 내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이 더 많이 팔리게 될 거예요. 환율이 내린다고 해봐요. 기존에 10,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외국에서 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10,000원짜리 물건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10,000원짜리 물건을 기존의 외국에서는 1달러에 사가서 1달러에 팔았겠죠. 근데 환율이 내리면서 지금은 이걸 10달러에 팔아야 돼요. 외국에서 10달러 갑자기 10배가 오르면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그래서 덜 팔리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 될 테고요. 7번 세계 기준이 되는 기본축이 되는 통화, 기축통화라 그러죠. 이거 달러화가 그러죠. 8번 자유제. 첫 번째는 자유제죠. 원하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거. 반면에 경제제는 대가를 치러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유제가 경제제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 그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같은 거는 과거에는 자유제였는데 이제는 경제제가 되었죠. 그래서 생수 사 먹죠, 여러분. 공기도 공기도 사야지 지금. 공기 저기서 팔던데 보니까 그 중국 같은데 아, 보니까 공기청정기 있는 거기서 그 값을 받으면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가격도. 공기 파는 재밌는 얘기 하면은 2022년에 봉지에다 공기를 담아놓고서 2022년 공기라고 2023년에 팔더라고요. 동생한테 팔았어.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는 건 2022년 공기 아니에요. 담아놓은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같이 나이 든 건 똑같은데. 그렇죠? 뭐, 예. 9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이런 이제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배를 하나 범선을 지어서 이거를 무역으로 보내요. 얘가 100억을 들였어요.
내 전 재산이에요. 얘가 다시 들어오면은 나는 1,000억을 벌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벌겠죠. 근데 얘가 침몰해버리면 나는 이제 거지가 되거든요. 100억대 부자에서 거지가 됩니다. 물론 굉장히 큰 소득을 보장하지만 거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위험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야 같이 하자. 네, 각각 100명을 모아서 우리 1억씩 하자. 그러면은 나는 원래 1,000억을 벌고 10억만 벌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죠. 100억에서 뭐 10억 정도 벌. 그러니까 100명에서 쪼개서 하자. 그러면 파산을 해도 나는 1억분이 손해볼 게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을 분산하고 이익을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회사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기업의 주인은 누구죠? 회장 주식 주주예요, 주주.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회장도 나가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님들은 가장 많이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그냥 대기업들은 점차 투자를 받으면서 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장님들이 갖고 있는 지분은 굉장히 적어요. 사실. 그럼에도 유지되는 것들이 그 다양한 뭐 경영적인 그런 측면들 그리고 주주들이 그 회장을 맡기고자 하는 호의적인 측면도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나 팀 쿡 같은 사람이 애플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주가 너 나가면 나가야 돼요. 너는 그냥 여직책의 사장일 뿐이야 이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대기업들 뭐 다는 안 그럴 테고요. 많은 대기업들의 그 총수 일가 지분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진정한 주인은 주주죠. 10번 개인 간의 차용증을 쓰듯이 정부나 회사가 돈 빌리고 주는 증서가 채권이죠. 그래서 정부가 발행하는 것을 국채, 회사가 발행하는 건 회사채라고 그러죠. 그래서 채권도 뭐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 대신도가 좋은 나라에서 발행하면은 이제 신용도가 높고 그래서 이제 이자도 적게 주고 되는데 북한이나 이런 좀 신인도가 낮은 나라에서 발행을 하면은 많은 이자 줘야 되고 잘 안 팔리겠죠. 채권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신용 등급도 낮고 네. 그런 얘기고요. 이 글을 써봅시다. 우리 책에 있는 글 말고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본고지 나와줄 테니까 거기에 받아 써봐요. 네, 주제는요. 나에게 돈이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써보세요. 나에게 돈이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부자란 무엇인지 써봅시다. 네, 두 개예요. 그거 2개 쓰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부자란 무엇인지 써봅시다. 그다음에 나에게 돈은 무엇인가? 나에게 돈이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부자란 무엇인지 써봅시다. 주제예요. 네, 써보세요. 문단을 나눠 써도 돼요.